단 하루 만에 무려 7조 3천억 원. 이게 어제 하루 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남김없이 현금화해서 빠져나간 금액입니다. 와, 7조 3천억이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막 촘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장치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아주 복잡한 시계 태엽 같은 거요? 맞아요. 하나의 톱니가 아주 미세하게 딱 어긋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뭐 약간의 마찰음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진동이 다음 톱니로 또 다음 톱니로 계속 전달되면서 어느 순간 기계 전체가 엄청난 굉음이 내면서 멈춰서게 되잖아요. 아, 완전 정확한 비유네요. 2026년 5월 19일 이른바 블랙 화요일로 기록된 어제 우리 거시경제 시장이 마주한 상황이 정확히 이와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8,000선을 터치하면서 막 장밋빛 낙관론이 퍼져 있었는데 단 사흘 만에 시장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린 거죠. 네, 그 코스피 8,000선이라는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이 붕괴되는 속도는 분명 이례적이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심층 탐구를 위해서 네이버 금융의 최종 마감 수치를 바탕으로 한 일일 뉴스 및 마켓 브리핑 리포트를 아주 샅샅이 분석해 왔는데요. 네, 샅샅이 파헤쳤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저 전광판의 숫자들이 막 붉은색, 푸른색으로 요동친 하루 같지만 이 거대한 매도세의 이면을 딱 뜯어보면 그 핵심 톱니바퀴들 있잖아요. 네, 환율, 유가, 그리고 금리라는 이 세 개의 핵심 톱니바퀴가 동시에 역방향으로 굴러가면서 만들어낸 아주 구조적인 충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저 복잡한 거시경제 지표들이 도대체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자산, 그리고 당장 내일의 일상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타격을 주는지 그 원리를 바닥부터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모든 붕괴에는 첫 번째로 어긋난 톱니바퀴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 발화점은 바로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즉 중동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로 인해 막 치솟는 유가입니다. 아,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우방국들의 요청을 수용해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어요. 일단은 멈췄다 이거죠? 그렇죠. 대화의 끈은 남겨두겠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즉각 친다. 라는 아주 위태로운 조건부 연기였거든요. 이 소식 덕분에 뉴욕 나스닥 지수는 장중 낙폭을 좀 방어하면서 마이너스 0.51%로 비교적 선방하며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금융시장의 그 단기적인 심리하고 실물 경제가 느끼는 구조적인 공포 사이에 발생한 엄청난 괴리입니다. 게리어, 뉴욕 증시는 그래도 좀 안심한 거 아니었나요? 네, 뉴욕 증시라는 종이 위의 시장은 공습 보류라는 단어 하나에 일단 안도한 거예요. 당장 미사일이 날아다니지는 않는다는 사실 자체에 베팅을 한 거죠. 하지만 원유가 거래되는 실물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진짜 180도 달랐습니다. 아, 기름값은 다르게 움직였다. 네,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인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108.66달러를 돌파해버렸거든요. 와, 108달러요? 무려 3.07%나 하루 만에 급등하면서 연중 최고치 수준을 그냥 뚫어버린 겁니다. 실물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류가 아니라 합의 불발 시 즉각 타격이라는 그 조건부에 내포된 꼬리 위험. 아, 테일 리스크에 집중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 테일 리스크에 완벽하게 집중을 한 거죠. 이건 마치 화약고 옆에서 성냥을 들고 있는 사람이 당장 불을 붙이진 않겠다고 했지만 방 안에는 여전히 가스가 꽉 찬 상황과 같군요. 미사일 발사 버튼에서 손가락을 완전히 뗀 게 아니라 때는 신용만 하고 여전히 버튼 위에 손을 올려두고 있다는 걸 시장이 간파한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특히 이란과의 협상이 좀 삐걱거릴 경우에 전 세계 상업용 원유의 핵심 혈관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진짜 문제잖아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 호르무즈 리스크가 단순히 우리 동네 기름값 몇백 원 오르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유럽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네, 원유 재고 부족 우려가 딱 겹치면서 유로존 물가가 5, 6%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죠. 5, 6%면 엄청난 수치 아닌가요? 유로존의 에너지 의존 구조를 생각해보면 이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은 그래도 자체적인 셰일가스도 있고 원유 생산 능력이 있어서
이런 중동발 쇼크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있어요. 미국은 자기들 기림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유럽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 이건 유럽 산업계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그냥 차단된다는 뜻이거든요. 아, 공장을 돌릴 수가 없겠네요. 네, 공장 다동 비용이 폭증하고 물류비가 상승하면 유로존 경제는 성장 없이 물가만 오르는 그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으로 급격하게 빠져들게 됩니다. 참, 그 유럽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통화 정책까지 흔들어 놓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동의 불안이 어떻게 한국의 부동산 대출 금리까지 끌어올리는지 그 파급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연결고리가 아주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 중동의 해협이 막힐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가 한국에서 아파트를 살 때 받는 그 대출 이자를 직접적으로 올린다는 건가요? 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실생활에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작동합니까?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이걸 이렇게 유추해봤어요. 유가가 막 108달러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거고, 그러면 물가를 잡아야 하는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을 테고요. 그렇죠.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는 거죠. 오히려 고금리를 훨씬 더 오래 유지해야겠다고 태세를 전환할 테고, 그 실망감이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4.619%라는 16개월 만에 최고치로 밀어 올린 것 아닌가요? 와, 정확한 흐름을 짚어내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에 중력 역할을 합니다. 중력이요? 다 끌어당긴다는 뜻인가요? 네, 중력이 강해지면 모든 물체가 땅으로 강하게 끌어당겨지듯이 미 국채 금리가 이 4.6%대라는 엄청난 벽을 형성하면서 버티면 전 세계의 달러 유동성이 미국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 달러가 다 미국 채권 사러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한국의 실물 경제, 특히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수학적이고 즉각적이에요. 왜 그런 거죠? 한국의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위해서는 결국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글로벌 중력이 강해진 상태에서는 한국은행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쥐어주지 않으면 자금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 은행의 조달 비용 기본값이 그냥 올라가 버린다는 뜻이군요. 결국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높아진 그 이자 비용은 한국에서 대출을 받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이될 수밖에 없고요. 네, 피할 수 없는 비용 전가죠. 그래서 오늘 자료에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오르조짐을 보이고 이자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부동산 거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나오는 거네요. 와, 중동의 해협 봉쇄 우려가 미국의 물가를 자극하고 그것이 미국채 금리를 띄운 뒤 단 며칠 만에 서울 아파트 단지의 매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이 도미노 같은 연쇄작용,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시경제의 흐름을 단편적인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읽어내야 하는 이유죠. 그리고 이 고금리와 고유가라는 시스템의 압박이 한국 시장에서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빵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어제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어제 우리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셀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25% 폭락하면서 7,271.66으로 주저앉았고 코스닥 역시 2.41% 하락한 1,084.36으로 마감했어요. 8,000선을 환호하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건 매도 주체와 그 규모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단 하루 만에 무려 7조 3천억 원어치의 물량을 시장에 집어던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6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온몸으로 받아냈는데도 지수 폭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어요. 네, 개인이 방어하기엔 너무 큰 물량이었죠. 도대체 외국인들은 무엇을 보고 이토록 맹렬하게 탈출 버튼을 누른 걸까요? 기업 실적이 하루 만에 반토막 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요. 어제 투매는 단순히 한국 주식의 펀더멘털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환율 메커니즘에 의한 기계적인 엑소더스였어요. 아, 기계적인 매도다.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서 1,507.20원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6.9원이 뛰었죠. 맞아요. 1,500원 선에 완전히 안착해버린 건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리스크 모델 알고리즘에서 환율 1,500원 돌파라는 신호는 즉각적인 자산 축소를 지시하는 아주 강력한 트리거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자체의 가치 하락보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그 환차손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다는 거군요. 외국인은 달러로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을 사고 나중에 다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수익을 확정 지어야 하잖아요. 네, 환전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주가 지수가 3% 빠진 상황에서 원화 가치마저 급락해버리면 나중에 달러로 환전할 때 이중으로 손실을 입게 되니까요. 주식시장에서 마이너스 3%, 환전소에서 마이너스 알파. 이 복리 손실의 공포가 외국인들의 7.3조 원 투매를 불러온 핵심 원동력이었네요. 네, 환차손의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특히 이 글로벌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유가가 108달러를 넘고 미 국채 금리가 4.6%에 육박하는 환경 자체가 일명 킹달러의 지속을 의미하거든요. 달러가 최고다. 네,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반등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하는 순간 한국 주식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달러 기준 수익률을 갉아먹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 불문하고 그냥 막 쏟아내는 시장가 매도가 추려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수급의 비대칭성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6조 7천억 원을 매수했다고는 하지만 지수를 방어하지 못했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외국인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현재 가격보다 낮더라도 당장 체결이 되는 시장가로 물량을 막 던지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특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사겠다는 식의 지정가 매수를 호가창 밑에다 깔아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싸게 사려고 밑에 걸어두죠. 이렇게 되면 쏟아지는 매도 물량이 그 호가창을 다 깨고 내려가면서 체결되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도 지수 자체의 우상향을 이끌어내기엔 구조적인 한계가 뚜렷했던 거네요. 네, 개인 자금의 방어력이 지닌 한계를 보여주는 좀 냉혹한 현실이죠. 하락하는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은 분명히 했지만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 가격 결정력은 철저하게 외국인들의 투매 알고리즘에 빼앗겨버린 하루였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거시경제의 파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크로 악재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 기둥이자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반도체 산업마저 내외부적으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네,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 본격적으로 이 산업 이슈를 다루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이 점을 반드시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언급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앞서 다루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지지를 표명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오직 제공된 자료에 담긴 사실과 이 정책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립니다. 거시경제를 다룰 때 정책결정권자의 행동은요, 철저히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상수로만 취급되어야 하니까요. 좋습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상황을 보면 아주 기묘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그야말로 빗발치고 있거든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죠. 돈을 싸들고 와도 물건을 못 구하는 상황인데 정작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론의 주가가 어제 5%나 하락했습니다. 네, 꽤 많이 빠졌죠. 자료를 보면 AI 반도체 수요 폭발에 대비한 생산 능력 한계론이 부각되었다고 나옵니다. 밀려드는 주문을 공장의 물리적인 생산 캐파가 소화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오히려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기이한 병목 현상이에요. 네, 수요가 아무리 넘쳐나도 기업이 이를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쫙 전환하지 못한다면 주식시장은 그것을 더 이상 호재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공장을 막 갑자기 늘릴 순 없으니까요. 반도체 산업은 하루아침에 뚝딱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 반도체 산업이 마주한 리스크는 이 글로벌 생산 한계론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바로 내일 5월 20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이슈가 시장의 거대한 뇌관으로 부상했거든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이 시점에 핵심 생산 기지가 멈춰설 위기에 처한 거네요. 근데 자료를 보면 이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네, 엄청 강력한 조치죠. 현행법상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노동조합은 30일간 파업을 강제로 중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공장이 멈추는 불상사를 일단 30일 동안 막아주는구나 이렇게 안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정부의 이 긴급조정권 카드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에도 진짜 리스크 해소로 보일까요? 아닌가요? 파업을 막아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반도체 팹, 즉 생산 공정은요, 자동차 조립 라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라인을 딱 세웠다가 다음날 다시 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멈추면 안 되나요? 화학물질이 끊임없이 투입되고 웨이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야 하는 초정밀 연속 공정이거든요. 단 몇 시간만 전원이나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도 라인에 있던 웨이퍼 전량을 다 폐기해야 하고 수천억 원의 손실이 즉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공정의 예민함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긴급 조정권으로 파업을 30일간 강제 중단시키는 이 조치도 글로벌 고객사들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잠시 멈춰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은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이잖아요. 이들은 부품 공급의 확실성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합니다. 확실하게 물건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납품을 책임지는 그 핵심 기지의 노사 갈등이라는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고 정부의 강제권 발동으로 30일이라는 유예 기간만 주어졌다. 이 30일은 리스크가 사라진 기간이 아니라 고객사들이 한국의 공급망에 의구심을 품고 다른 대안을 모색할 명분을 제공하는 극도의 불확실성 구간이 됩니다. 오히려 적효과가 날 수도 있겠네요. 네, 가뜩이나 1,500원 환율 때문에 한국 시장을 빨리 탈출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 반도체 생산 라인의 불안정성은 그 탈출 러시를 가속화하는 아주 완벽한 핑곗거리가 되는 셈이죠. AI 수요는 무한대에 가깝게 열려 있는데 글로벌 차원의 물리적 생산 한계와 국내의 노사 리스크가 결합하면서 그 과실을 온전히 따먹지 못하는 이 구조적인 딜레마. 이것이 어제 반도체 주식들이 일제히 무너진 내막이었군요. 네, 복합적인 악재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불을 붙인 108달러의 유가, 그리고 그 유가가 밀어올린 4.6%대의 미국 채금리, 또 이 두 가지 압력이 만들어낸 1,500원 환율의 벽이 어떻게 단 하루 만에 7조 3천억 원의 외국인 자본을 쫓아냈는지 분석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산업의 기동인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까지 겹쳤죠. 네, 크리플 악재를 넘어선 상황이죠. 여러분이 당장 주식 계좌를 열어보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지수가 8,000선에서 7,200선으로 며칠 만에 급락했다고 해서 그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면서 저가 매수 기회다 라고 섣부르게 베팅할 시점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지금은 정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방어의 시간입니다. WTI 유가의 고공행진이 꺾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위에서 안정을 찾고 하향 이탈하는지를 데이터로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시장의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으로 안전 마진을 넉넉히 확보해 두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오늘 자료의 행간을 이렇게 읽어내면서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아주 도발적이고 중요한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앞서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 공포를 피해서 단 하루 만에 7조 3천억 원을 현금화해서 빠져나갔다고 분석했잖아요. 여러분, 이 거대한 자본은 결코 공중으로 증발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타고 반드시 어딘가로 이동을 했죠. 돈이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한국 시장을 등진 그 막대한 자본은 지구상의 어느 피난처로 흘러들어가서 숨을 고르고 있을까요? 무위험 수익을 보정하는 미국 머니마켓 펀드, 즉 MMF일까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미처 인지하지 못한 또 다른 신흥시장일까요? 생각할 게 많아지네요. 자본주의 역사에서 위기는 항상 새로운 돈의 흐름을 만들어냈고 엄청난 유동성이 한 곳으로 몰려간 그 종착지는 훗날 또 다른 거대한 버블의 진원지가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투자 기회를 선점하고 싶다면
어제 증발해버린 내 계좌의 손실 금액을 쳐다보며 한숨 쉴 게 아니라 시장을 빠져나간 이 거대한 자본의 꼬리를 집요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7조 3천억 원의 그림자를 쫓아라.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지적 호기심을 마구 자극하는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이쯤에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거시경제라는 이 거대한 기계장치가 삐걱거릴 때는 무리하게 기계를 막 고치려 들거나 억지로 톱니바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선 안 됩니다. 네, 손가락 다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시스템 전체가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지 좀 관망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변동성이 극에 달한 지금,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포트포리오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앵커 역할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가장 깊이 있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자료들을 파헤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a gold rush. Buy everything. We are hitting record highs. This is unbelievable.